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네, 여전히 화요일 아침 10시 반에는 카페 본주에서 하순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과학 강독회, 이번 주제는 공공성의 경로들이죠.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벌써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룬 책은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이라는 책이었고요. 주제는 먹거리, 공공 먹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농식품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농업 관련한 비서관이 없대요. 점점 이제 국회에도 예전에는 이제 농민 대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비례대표든 뭐든 해가지고 선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또 그런 분들도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농업이 우리의 먹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뭔가 중요한 어떤 논의의 장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또 참여하신 분들과 이야기가 길어져서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살펴봐 주세요. 자, 하승훈 선생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짠! 지난번에 저희 김상철 쌤 무상교통 얘기 좀 했었고요. 무상교통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공공교통으로 바뀌어야 되고, 뭐 주로 이제 버스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공영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 회사를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활과 생활권 자체를 바꾸는 실험인 거고, 뭐 이게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이게 단지 교통이 교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기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도 긴박하게 영향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용 중심 사회로 갈 거냐, 공공교통 중심의 사회로 갈 거냐, 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공공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리고 저희 쭉 계속 논의하고 있다시피 그냥 단지 소유만 공적 소유로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공동관리할 공적 주체를 어떻게 등장시키고 조금 더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공적 지배를 확립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단계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먹거리인데요. 19일에 국회에서 코로나 이후 농업 토론회가 열렸고, 그때 농림부가 들고 나온 내용이 사실 보면 그냥 기존의 농림부 전략 그대로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어쨌든 이거 신산업화 시키고, 뭐 귀농귀촌자를 대비해서 뭐 농촌을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 있고. 그래서 그게 사실 이게 결국 이거는 먹거리도 결국 식산업 중심으로 체계를 유지하는 것 쪽으로 가는데, 사실 지금 나온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때도 많이 얘기하는 게 결국 기후위기가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이제 식량위기로 넘어가는 거고, 식량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단지 뭐 먹는다 마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먹거리 자체가 절대량이 이제 부족해지고, 지금처럼 거의 지금 농업이 가장 글로벌화되어 있는 산업이기도 한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은 다 체인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뭐 우리가 먹는 모든 식재료 보면 진짜 전 세계에서 다 모인 것들이 이제 저희의 뭐 음료수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가공품으로 만드는데, 그럼 그게 이제 체인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 체계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자금률 얘기도 사실은 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한국은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 농촌이 붕괴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농촌의 농민, 사실 옥천도 보면 농촌이지만 농민의 수는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 5만 정도의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수는 실제로 별로 많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농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농업으로 생계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농민의 수는 많지 않은 거죠. 그럼 이게 사실상 현재고, 이게 좀 더 지나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으니까, 이제 그나마 농민인 사람들은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럼 농촌도 사실은 농촌이 아닌 거죠. 농민이 없는 농촌으로 되는. 그러면 누가 식량을 생산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 사실 이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게 이주 노동자들이 농촌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뭐 주로
산업연수생 제도 이래가지고 주로 이제 수도권 인근의 공장에 취업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농촌에 굉장히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분포하고 있고 결국 그거는 농업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 일손을 이제 그렇게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럼 이주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 한겨레 임문영 기자가 예전에 한번 그 밀착 취재해가지고 썼지만 사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수준으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나쁘고 성폭력도 빈번하고 이런 정도 이런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어쨌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근근히 유지시키고 있는 건데 그럼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거냐에 대한 저는 어쨌든 국민들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본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이라는 책에서 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농업이 사실은 이제 거의 기업 체제, 농식품 체계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기업 식량 체제 이런 얘기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농업이 주가 아니라 이미 이건 다 이제 식품 산업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인 거고 사실은 식품 산업으로 넘어온 것도 이게 지금도 이거는 글로벌 농업 체계가 되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가는 걸로 되는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현재 이런 식품 체제가 이제 무너진다면, 그럼 이건 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진짜 농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뭔가 대체적인 전략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 한국 정부는 그런 고민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 여기는 유망업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은 다 지금 4차 산업혁명, 농촌도 가보면 6차 산업 이런 얘기 일본에서 하는데 사실 있어야지 6차 산업을 하는 거죠. 그냥 트렌드로 6차 산업 이게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보는 거 보면 어쨌든 그런 문제 제기들이 이게 SSK 사업하면서 이제 나왔던 건데 그런 문제 제기 되게 많습니다. 제가 바쁘시면 좀 끊어서 보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먹거리라고 하는 게 생산돼서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와서 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산업화되어 있고 또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비료도 농약도 사실 다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1장에 보시면 김철규 쌤이 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이게 악순환 체계가 이미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특정 작물에 집중해가지고 대규모로 생산하는 게 되고 그렇게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자꾸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농지 규모를 지금도 계속 키우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또 문제가 생기면 거의 독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작물이 과다하게 과잉 생산되게 되면 결국 그거를 사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생산한 사람이 다 책임지는 시스템인 거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농약도 한국도 보면 어쨌든 친환경 농업 많이 얘기하지만 이 책에도 있지만 친환경 농업 많이 얘기하지만 여전히 비료 농약 사용률은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있고 또 어쨌든 이게 한 토지에서 되게 많은 생산량을 하다 보니까 결국 계속 합성 비료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럼 이 비료에 또 어쨌든 그러니까 토질이 안 좋아지면 또 비료를 더 많이 쓰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사실 종자 문제도 계속 있는 어쨌든 계속 지금은 이 초국적 종자기업들은 단년 종자를 쓰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씨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럼 계속 이제 새로운 종자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에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화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이후의 농정도 없고 사실 이번에 저는 약간 국회 그 비율을 보면서 약간 저희가 위성정당 얘기도 많이 했지만 약간 그 시스템도 무너졌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예전에는 비례 뽑을 때 각 직종별 대표들을 정당이 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은 보면 그것도 없고 그냥 위성정당 등장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명망가로 뭉쳐진 그러니까 20대 때 그나마 사실 한 명 김영권 의원 이렇게 어떻게 농민 몫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보면 지금 21대 국회에 없어요. 미통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 다른 정당도 사실상은 농민 후보는 다 민중당에서 내긴 했지만 다 이제 안 됐잖아요. 노동대표도 그러면 누가 대변할 거냐? 21대 국회에서 원래 진짜 국회에서 농정 하나도 얘기 안 하는데, 그나마 제가 보면 김영건 의원이 국정감사 때 질의하고 이런 거 챙겼는데, 그럼 21대 국회에 누가 챙기지?
근데 이게 뭔가 좀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이게 그걸 챙기고 누군가도 어쨌든 자기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컨택을 할 텐데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문제인데 그럼 청와대도 없고 국회도 없어. 그럼 누가 농업 관련된 정책들을 챙기느냐 이거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또 이게 근데 이게 뭐 이번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누적되어 왔던 문제인 거죠. 농민 사업들은 다 보면 농민의 수혜층으로 하는데 뭐 농촌 중심지 개발 사업 이런 것도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농촌이 지금 어쨌든 이게 어쨌든 마을로서의 기능이 상실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근데 실제 사업하는 건 다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사실 보면 저희 공공성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공적인 주체인데 사실은 당사자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당사자들은 다 수혜의 대상으로 상정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는 차단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계속 이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정책이 뭐 어쨌든 정부 예산으로 보면 농업이 무조건 작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전혀 효과를 못 거두는 거죠. 왜 이럴까? 실제로 뭐 저희도 뭐 옥적 군의 가장 큰 예산 항목은 보면 농업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다른 군 단위도 다 비슷해요. 농업 예산이 제일 비중이 커요. 근데 하나도 효과가 없어. 예산은 제일 많이 쓰는데 계속 이렇게 바닥을 치는 상태로 가고 있는. 근데 이건 결국 뭐냐면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살릴 생각이 별로 없고 자꾸 이제 눈에 드러나고 뭐가 이렇게 새롭고 그다음에 자꾸 이걸 산업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산업이 안 돼. 여기도 보면 햇섭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식품 안전성 위해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위해 관리를 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햇섭 인증 못 받으면 사실상 표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표준화도 있고 이게 그 정도로 할 수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시설화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은데 그럼 결국은 뭐냐면 돈을 땡겨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시설 투자 하는데 그럼 또 이 시스템 잘 되는 보장도 없잖아요. 농지를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개발을 위한 이쪽에 뭐 개발 전 단계로 활용할 땅 비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에서 보면 제가 약간 열받았던 게 코로나 이후에 농림부 계획이 뭐냐면 기농 기촌자들을 위해서 농촌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야 이건 도대체 뭐가 우선순위인 거야 도대체 약간 이런 생각.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데 기농 기촌자들을 위해서 개발하면 다시 거기다 도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인가? 편리한. 그러니까 그냥 목가적인 풍경의 도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 정도인데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유지가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보면 지금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보면 어쨌든 뭐 이런저런 평가는 달랐지만 어쨌든 뭐 쿠바나 이런 쪽에서 실험이 의미 있었던 거는 사실 쿠바는 정반대로 도시화된 공간 속에다 계속 농지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공동으로 그러니까 경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빈민이나 이런 사람도 어쨌든 자기가 필요한 식재재 같은 것들을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을 택한 건데 사실 한국은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쿠바는 석유가 딱 끊기니까 사실은 사회가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쨌든 아직 우리는 안 왔다고 생각하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면 사실 2030년 티핑 포인트 지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이미 한국도 보면 농업 생산이 바뀌고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그 산지가 사실은 이제 이미 기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 쿠바처럼 정말 순간에 막 금수 조치를 해서 봉쇄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딱 끊겨 이렇게 위기가 왔으면 사람들이 진짜 심각하다 할 텐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될 시기도 분명히 올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할 거냐 하면 사실은 이 농업은 그때 가서 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사실 뭐 일본도 지산지수 운동하는 게 그냥 뭐 정책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후다닥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계획을 짜가 준비해 와서 그나마 일본은 자금률을 높여 나가고 있는 건데 한국은 사실은 관심이 없는. 아니 뭐 사실 지금도 사실 보면 이제 농지법 이런 거 보면 법이 없는 건 아니죠. 뭐 어쨌든 지주가 부재지주가 많으니까요. 뭐 사실 말했다시피 이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냥 땅 소유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뭐 부재지주들은 땅 개발되면 사실 개발되기 위해서 땅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농지를 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 또 어쨌든 그게 뭐 농지 자체를 유지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보면 정부 정책도 그렇게 안 가고 오히려 이거를 딴 용도로 바뀌어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뭐 지방정부, 중앙정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업자들도 끊임없이 그것들을 부추기고 다니고 있고, 이제 농업만 떼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모든 산업이 다 글로벌 시스템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 결국은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농산물들은 싼 쪽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수입하는 게 훨씬 우리가 농지를 많이 보유해야 돼, 이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공공성이 확보되고, 농업도 농업 자체가 이렇게 농지가 가지고 있는 이게 그냥 농업 생산만이 아니라 뭐 생태적 가치라든지 이런 게 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아까 뭐 혜인쌤 말씀하신 농지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식으로 용도를 바꿔서 개발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근데 그런 합의도 제가 볼 때 누군가 주도해야 되는데 지금 주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까 저희 얘기한 국회도 없고 청와대도 없고 백종원에 대한 판단도 사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누가 이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실현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개인이 실현해 나가는 거냐 아니면 다른 실현해 나가냐. 사실 지금은 보면 어쨌든 주도권이 농민한테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전에 생협 등장할 때 이게 유통 쪽에서 유통 자본이 힘이었는데 지금 또 이게 약간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한국 보면 할인 같은 그룹 대기업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예, 거의 이게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 이 닭만이 아니라 사실 할인은 이제 거의 돼지까지도 다 하고, 사실 여기가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장식 축산가 이런 게 사실은 거의, 그리고 요즘 뭐 이제 계약해서 이제 아예 다 이제 농업도 하도급으로 이렇게 예, 가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되고 결국 이게 되게 수직화되고 집중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저희 김창엽 쌤 글 읽을 때도 보면 어쨌든 한국의 빅5 병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그 보험, 의료보험 이거를 숟가락을 잡아먹는 것처럼 농업도 사실 보면 지금 굉장히 세계가 다 먹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의사도 좋은 의사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뭐 거기도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게 어쨌든 이것이 작동하고, 거기서 제가 내준 얘기,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 농식품 시스템 어떻게,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어쨌든 지금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기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제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농민이 그냥 농민이 아니라 이미 초고령화로 진입하고, 사실 일정 부분은 이주노동으로 이렇게 땜빵하고 있는 현재 농업 생산, 이거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이거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어떻게 더 좋은 방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협의 포션이 많이 늘어났기도 한데, 뭐 생협 아무리 다 합쳐봤자 농협 이거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시장화되면서 사실은 이미 또 기업화 되어버린, 그러니까 뭐 마트 가면 수입 유기농 상품 이런 게 막 있을 수 있는 이유도, 그럼 결국 시장은 이런 거를 트렌드 변화를 쫓아가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 뭐 그래서 뭐 한때 탄소 발자국 해서 어쨌든 식품들에 붙는 걸 했는데, 이것도 보면 결국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 우리가 뭐 삼성 제품 쓰기 싫어요, 그럼 LG 거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뭐 대한농업, 뭐 공동체 지원 농업, 뭐 로컬 푸드 이런 얘기 나오게 했는데, 한국 사실은 로컬 푸드가 가능하냐 이 질문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 보내드린 게 이제 혜인쌤 주신 거 이제 어쨌든 푸드 플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제 이거를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비어있는 곳을 채워가면서, 과거에는 그냥 달랑 로컬푸드 하나였던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안전성과 공공성과 이런 것들이 다 담보될 수 있는 체계를 짜고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가야 되고, 뭐 푸드 플랜도 국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자체적인 푸드 플랜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짜자, 이게 이제 국가 푸드 플랜 이걸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여전히 남아있는 거는, 이게 플랜만 짜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갖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실제도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농촌도 뭐냐면, 농촌에 그러면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농촌은 로컬푸드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농촌이 로컬푸드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미 많이 시장화되어 있어서 이제 된 거 있고, 또 한편에는 사실은 뭐 이게 여기도 책이 잠깐 나와지만, 우리 주산지화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농촌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농업에서 하는 거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전혀 안 그렇다라는 거죠. 저희 동네도 보면 로컬푸드 공공급식 다 지역 농산물 하겠다 하지만 뭐 어떻게 다 해요. 없는 게 많은데 비어있는 구석이 태반인데 학교 급식 하려면 저희 동네에 로컬푸드 하게 된 이유가 학교에 다 공공급식 중국산이 들어가서 야 우리 옥천군이 나름 친환경 농산 단지인데 야 다 중국산으로 학교 급식 채우면 쪽팔리지 않아 이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했는데 문제 또 시작했더니 더 일이 커진 거죠. 왜냐면 이거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우리 동네 특히 우리는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가 없는 지역 그 미역이나 이런 거 어디서 갖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름의 그러니까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했던 거죠. 좀 더 깊은 고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먼저 우리는 던지고 뭐 우리는 뭐 한번 맞춰봐라. 우리 한국 최초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걸 왜 못하니? 전국 최초로 뭘 합니다, 뭐 이런. 지금은 제가 이제 중간에 놓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울산 북부에서 어쨌든 그런 공공급식 시스템을 만들 때 직영화 했었거든요, 전국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직영화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그게 그냥 식생활 교육하고 학교급식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식재료는 장목반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계획하에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민간회사에 맡기면 그냥 민간회사 단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 제도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직영의 전점은 뭐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공공정책 시스템 내에 있는 거잖아요. 외주화하면 사실 이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왜냐면 직영이 해야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공모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이게 외주화 시켜버리면 사실 여기는 그냥 여기 지침 내력과 과업지수 따라서 그냥 단가만 맞춰주면 잘 수행했다라고 평가가 나오게 되는 형태잖아요. 이게 외주화 시키면 적자가 나면 안 되는데 직영은 적자 나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적 목적이 있는 거라서 재정을 투입하는 거니까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대중교통 저희 보면서 보면 이게 결국 공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단지 요금만 싸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그러니까 공공교통에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는 이걸 어쨌든 자동차 중심에서 이걸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공급식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이게 어쨌든 먹거리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가 끼니를 때우는 차원에서 사실 이제는 이거를 이제 일종의 복지나 이런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어쨌든 뭐 여기도 나오면 어쨌든 식단의 양극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가난한 사람이 더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특히 이제 농촌도 보면 이게 한부모나 어쨌든 이 조선 가정에 이렇게 있으면 사실상 거의 먹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먹고 결국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공적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그 전까지 그래서 다 그냥 공공화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문제는 공공화하면 또 이제 이게 기존의 공무원 시스템 사회에 그냥 이걸 그냥 붙이는 형태로 가면 여기가 다시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효과적이게 되려면 결국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용자라고 볼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급식의 공공급식이나 아니면 생산자인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타협해야 되는 거죠. 뭐, 먹는 사람, 대상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무조건 다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어느 수준에서는 합의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시장화 시키려고 하는 쪽과 이거를 유지하는 쪽과의 싸움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초기에 이 세팅 맡은 사람들은 박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양자를 다 의식하면서 뭔가 이렇게 또 성과도 만들어야 돼, 심지어. 어쨌든 지금 같은 뭐 이쪽에 로컬 푸드 전략인데 이런 거에서 많이 썼던 게 무슨 장터를 열고 무슨 축제를 하고 지금 우리도 보면 옥천에 농산물 관련 축제 어마하게 많거든요. 무슨 감자 옥수수 축제, 복숭아 포도 축제 뭐 근데 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다 뭐냐면 자기 지역 농산물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쪽에 가공화 시키는 전략을 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축제는 과연 홍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죠. 그럼 다른 식의 뭔가 알려야 되거나 이런 게 되는데 그게 가능할 거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도 있지만 어쨌든 주산지화 전략이 다른 형태로 간다면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지금처럼 막 스마트팜에서
비용을 줄이고 뭐 더 고품질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가격이 계속 뭐 어쨌든 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라도 하든지 그러면 어쨌든 그런 보장제하는 작물의 비중을 계속 넓히든지 지금처럼 계속 어쨌든 줄이려고 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또 생산하는 농민에 대해서 농민수당 같은 것들을 형태를 해서 계속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뭐 어쨌든 그런 걸 부가적으로 붙어야지만 이게 이제 효과가 생기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하고 있는 농업 관련 지원 정책도 예산 부족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사회가 그 가치에 대한 합의를 하는데 그게 뭐 정책으로 그게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감수성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농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뭐 그냥 쉬운 방법으로 그냥 뭐 농민을 국가공무원 하자 뭐 이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려면 바뀌고 아까 말씀 뭐 병력 특례도 왜 농촌으로 안 가고 다 산업체로 가면 왜냐면 도시에 있고 싶지 그러니까 병력 때문에 더 길게 농촌에 가 있어 이러면 안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농촌을 가는 게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뭔가 다른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투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게 되는데 그럼 결국 뭐냐면 사회가 그렇게 인식을 만들어 놓고 너 아직도 옥천이 살아? 약간 이런 연반선 무너지는 거잖아 지금. 아니 뭐 그거는 이미 포기했어요. 화두도 아니에요. 왜냐면 무너질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자연 감소를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청년 이주 정책 이런 거 얘기하자면 청년들이 왜 오겠어요. 뭐 사회가 지방에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인 시선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일본에 그 나온 고용 신분사의 책도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한국에 똑같은 거죠. 어쨌든 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 사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존감의 규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일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뭐 도쿄에서 일해, 뭐 이쪽에서 일해 라고 하는 거하고 자기 지역에서 일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해도 뭐 대전에서 일하는 것과 서울에서 일하는 게 다른 거고 뭐 심지어 뭐 전남에서 일하거나 이게 다른 거죠. 그럼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지역 내 사람들도 인정 안 해주는데 장래희망이 뭐야? 농부요. 이렇게 하면 너 왜? 이렇게 농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아버지 뭐 부모님 같이 살고 싶어 이런 얘기하면 너 왜? 그럼 이게 안 되는 사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런 사회에서 농업이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왜? 이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헌신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되면 저는 그거는 지속 불가능한. 그럼 결국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냐 하면 이게, 아까 딱 저희 고민이 그런 거죠. 이게 진짜 쿠바의 석유 봉쇄 정책만큼 코로나는 우리한테 심각한 거야? 기후위기는 그 정도의 심각한 거야? 라고 느끼면 사회가 바뀔 텐데 그 정도 충격이 올 거다라고 느끼면. 망의 시민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희망 고문처럼 우리는 계속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한국은 괜찮을 거라고 믿고 뭐 힘내자 코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기술이 발전하는 게 그거를 그러니까 4차 산업 얘기를 저는 계속 하는 거라고 봐요. 사실 지금 보면 뭐 어쨌든 뭐 각종 일종의 만들어놨던 참여 구조도 작동은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경향 중에 하나가 국가의 귀환. 어쨌든 국가가 되게 강력해져서 그동안 막 필요 없다. 아, 국가가 뭐 할 수 있어. 무능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우리 보면 국가? 야, 방역 보니까 유능한데? 야, 한국 정부 열려 유능해. 어떻게 네, 근데 이거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게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게 이제 기업 시장의 힘인데 그러니까 사실 지방정부도 지금 뭐냐면 제가 볼 때 동네에서 힘센 거는 이제는 동장이 아니라 지역에서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이에요. 실제로 보면 행정이 지금 하는 일들 보시면 행정이 스스로 지방자치 되고 난 뒤 경향의 문제인데 행정이 스스로 기획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가 업자나 컨설턴트가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일정 정도 시민단체가 그걸 커버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주요한 계획들은 다 전문가 집단하고 업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큰 시장으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다 보니까 사실 행정은 뭐 하냐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좌표만 찍어주면 여기가 작업해서 연구 용역들을 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데서 아까 이제 약간 들었던 울산포구 같은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쪽에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영양사가 다 하려면 사실은 죽는 거고.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런 생산망들을 연결시켜서 때로는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하면 여기서는 그거를 믿고 같이 논의하면서 계획을 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뭐, 저희 식량 주권자는 거의 못했지만, 어쨌든 약간 권리의 개념을 접근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조절이 필요 없는 사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료도 마찬가지로 과잉된 걸 어쨌든 조절해야 되고, 부족한 건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마치 농업도 마찬가지로, 뭐 많은 부분이 뭐 완벽한 계획 생산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디테일적인 그럼 결국 이거는 특히 이게 뭐 과체류는 그렇게 어떻게 할 텐데 채소류나 쌈채류는 하겠지만 사실 뭐 주곡류는 뭐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손실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요즘 쌀을 뭐 어쨌든 수매도 하고 하는 것들은 그걸 이제 일종의 탄력성을 아니 군대는 아니고 탄력성을 군대가 또 정보비 제일 많이 먹잖아. 탄력성을 두기 위한 뭔가를 사고 사실은 그런 기존의 해석 같은 공식 인증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뭔가 기관화시키는 것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지역 내에서 또 이게 전체 국가를 또 이걸 다 한 통으로 하려면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관료제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쪼개가지고 약간 지역화된 시스템 모드, 지역 푸드 플랜 속에서 결국 국가 푸드 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쨌든 측면들을 하는 고민들은 저는 없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고민 속에서 뭐가 핵심이 돼야 되는가에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논쟁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로 논쟁적이잖아요, 여전히. 그럼 어쨌든, 그러면 그 논쟁 속에서 아까 사실은 이제 노밀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해서 저는 뭐 우리가 이게 대안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을 때 그 대안에 저는 힘을 실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안이 저는 아주 구체적인 뭐 그래서 공공급식이에요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추상적인 식량 주권이에요 일 수도 있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디딤돌들은 우리도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건지는 누가 짜자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좀 판단을 하면서 살을 붙여가야지 이게 실제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일상의 변화로 경험이 되는 거죠. 아 이거 하니까 좋네. 근데 집밥 얘기하지 말고 뭐 급식화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저 진짜 그 동네 식당이 하나 좀 믿을 만한 식당이 있어서 애들한테 밥 먹으려 밥은 거기서 다 먹고 점심은 저기서 다 먹고 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매일매일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겠단 말이죠. 매일 밥을 하는 것도 이제 여름 되면 더 죽겠단 말이죠.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그런 거를 보면 이게 연계성들을 조금 봐야 되는 건데 연계성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연계성을 보여주는 작업들을 또 누군가 해야 되고 약간 그래서 약간 저는 요즘 생각이 약간 시민사회 리부트 이런 게 필요하겠다. 옛날의 시민운동을 다시 부활하자 저는 이건 별로 의미 없다라는 리부트에서 누가 탄생할지 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좀 리부트가 필요하고 아까 또 저희 잠깐 얘기했처럼 리부트 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과도기적인 거에서 저는 정당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한국은 지금 이런 것 같은 대의 시스템은 진짜 되게 심각한 어쨌든 노동도 없고 농민도 없는 도대체 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는 국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사실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이게 뭐 전통적 시민운동의 부활이 아니라 진짜 역할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전통적 역할로 상정했던 비판과 견제 감시를 누가 할 거냐 이거는 좀 진짜 그래서 약간 제가 얘기한 게 과거에는 시민운동이 자기 능력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사실 전문가 집단이 끌어들였는데 교수 뭐 이런 근데 이 전문가 집단들이 사실 지금 보면 다 거버넌스로 가버리면 사실 더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단체 활동가들도 연차가 된 활동가들은 이미 그 자기 전문성이 있어. 그럼 굳이 이 전문가 집단한테 많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면 그럼 우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비판과 감시할 수 있는 틀을 확 짜보는 그것도 저는 필요할 거다. 그런 과정에 저는 또 뭐 이렇게 좀 사회가 재편되고 사실 한국 사회가 위기 대응 그나마 했던 이유는 저는 어쨌든 미우나 싫으나 시민운동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단기적인 대안들도 거기서 많이 보여줬고 그러면서 사실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고 뭐 그랬으니까 한 건데 그러면 어쨌든 그런 형태를 좀 저는 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좀 그런 과도기를 잡아주는 우리의 역할은 뭘까 이런 걸 좀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 그래서 뭐 일정 정도는 해체해야 되고 일정 정도는 다시 창조해야 되고 일정 정도는 단절해야 되고 일정 정도는 연계해야 되고 뭐 이런 판단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미진하지만 어쨌든 하고 다음번은 요거 볼 건데요. 책은 두꺼운데 활자가 커요. 노안들한테 잘 보이는 복지정책 형성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솔직히 구호복지에서 어떻게 한국 정치의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오는지를 나름의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책이라서 뭐 재밌어요. 나름 또 이것도 복지 행정. 근데 사실 이 책은 두꺼운데 뒤엔 부록이에요. 부록. 어쨌든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 어쨌든 이 자료, 그러니까 한국 복지는 워낙 늦게 시작해서 복지에 관한 자료 자체가 너무 없는 그런 거죠. 또 정부 자료 다 틀려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기 보시면 뭐 50년대 행정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보는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두꺼운 거 사실 앞부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서 복지에서의 공공성 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조금 저희가 접근해 가야 될 건지를 또 다음 주에 하고